대한민국의 핫 이슈,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히브로더 시사 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최윤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내과 전문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 분 반갑고요. 오늘 의사가 나왔어요. 의사분이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거를 할지 대충 시청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텐데 바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이다, 전 지구적 전염병이다라고 인정을 한 게 며칠 전이고요. 그리고 일본과 IOC가 올해 7월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전격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참여하겠다라는 국가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도리였죠.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이 돌파를 했고 4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폭발적 확산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에 진화했는데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보험사 콜센터에서의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이거를 좀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지 일단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서울에서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확 늘다가 주춤합니다. 집단 감염, 이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용어 개념을 잠깐 짚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산발적 발생과 뭐 집단 발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산발적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입니다. 지역 개념입니다. 뭐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뜨문뜨문 이렇게 발생하는 걸 이제 산발적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 발생이라고 하면은 규모입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발생했느냐, 집단이 발생하느냐 이런 차이가 될 수 있겠는데, 2월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구, 그다음에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특정 지역 중심의 어떤 집단 확산세가 주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어떤 수도권도 이제 도시가 여러 개잖아요.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소규모 집단 양상으로 지금 조금씩 변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4월에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수도권 같은 이런 밀집 도시 지역에서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학교나 학원 중심으로 이렇게 발생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노인병원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이 정도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후유증을 남길지 몰랐는데요. 소장님, 네. 이게 이제 단순 전염병을 넘어서 네.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예.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에 9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상장사의 84%가 올해 실적이 하락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예. 또 하나 부작용은요,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집에 계시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세월호 때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운되고 전 국민이 우울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것 같아서 이런 사회적인 우울함에 대한 치유도 나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실은 지금 집에서 있으니까 우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뭐 약간 농담이지만은 확진자가 됐다, 확 살이 찐 자가 됐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계속 뭔가를 먹으니까 부작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뭐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까요? 근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 일단은 경제적으로 가만 보면은 취약계층부터 먼저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게다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침체되는 경제가 이제 뭐 살아나려고 하는 때에
이제 더 이런 일이 닥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이 효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효과는 좀 더 광범위하고 또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걱정이 되고요. 또 그런 우울감도 계속 있고 무엇보다도 또 공포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감염되진 않을까? 이것보다 더 큰 공포심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사람들끼리 못 믿는 분위기, 사람들을 꺼리는 분위기, 또 의심해야 되는 분위기 자체를 너무 좀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태가 이어짐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일상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연초 유행이 시작돼 졸업식과 입학식, 각종 행사와 모임이 취소되며 화훼 농가는 고사 위기에 놓였고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른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의 시름도 깊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좋은 글씨가 붙어가지고 그 한 1주, 2주 정도 그 손님이 발길이 또 끊어집니다. 여기에 편견과 차별로 사회 격리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도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언제 종식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 그리고 이로 인한 후유증까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확진되어서 들어오는 확진자의 숫자가 국내보다 더 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시 전염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국민의 60%가 확진이 되어야지만 그 이후에 더 확산이 안 될 것이다라는 약간 비관적이고 우울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좀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전 국민이 60% 감염돼야지만 이게 종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까지 막 더듬대네요 지금. 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종식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60%가 이제 감염이 돼야 비로소 이제 감염이 끝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A, B, C 이렇게 세 명이 산다는 가정하에 A가 이제 감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B하고 C한테 이제 전염을 시키려고 하는데 B는 예를 들어서 이미 감염이 되었던 사람이라서 면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는 백신이 개발돼서 백신 주사를 맞고 면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A는 B하고 C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감염 확산은 이제 끝입니다. 전염은 이제 없고요. 예. 그렇지만은 현재 백신이 개발이 돼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C까지 이제 감염이 돼야 감염이 이제 통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3명 중에 2명이 감염돼야 되기 때문에 60%, 7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지 않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사실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좀 그런 감염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백신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보가 될 때까지 이런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추는 전략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60%가 얘기가 나온 것은 60%가 감염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60%가 감염이든 백신이든
면역력이 생기면은 이게 그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백신이 도대체 언제 개발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뭐 이제 백신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좀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언제쯤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계 그 선생님이 이제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닐 것 같고 뭐 대략 한 1년 정도 1년이요. 네네. 그 정도면은 좀 이제 상용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조건 이제 지금 개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일반인들한테 배포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이 좀 안정성을 담보하고 또 이제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부터 1년이면은 내년 뭐 4월 뭐 이때쯤에야 지금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버텨야 된다고 보고 먼저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정부의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가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창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학교 개학 연기 이거 외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좀 막았으면 예. 이렇게까지 많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비교해 보자고요. 예. 지난 메르스 때 사태를 보면은 확진자가 186명이었고 사망자는 38명이었어요. 예. 지금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것만 상대적으로 놓고만 봐도 현재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이 정부의 조치가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마스크 2장 국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라고 우리 줄 서가지고 마스크 사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마스크 2장밖에 일주일에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마스크 대책부터 확진자 대책까지 이 정부의 대책은 좀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근데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은 아예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못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2장이라도 약국에 가서 정해진 요일에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마스크 문제는 분명히 이게 2월 초부터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본인들도 인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그런데도 지금 2달이 됐는데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정부가 과연 이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무능력에 대한 지적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재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저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나 방역 체계가 정말 최고 수준이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뿌듯한 점도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런 행정적인 어떤 실수는 또 분명히 보이기는 하지만 또 그럭저럭 잘 극복해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되게 성급한 판단 결과를 너무나 일찍 좀 발표했었던 그런 실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수급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거. 그다음에 또 마스크를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급의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우왕좌왕했던 점, 이제 이런 점들은 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었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정도의 어떤 광범위한, 그러니까 WHO가 팬데믹이라 그렇게 정의한 이런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처음에 어떤 우왕좌왕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체계가 잡혀가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예, 거는 소장님. 뭐냐면요. 예. 교수님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해외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확진자가 104명이었는데 30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이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냥 들어오시면 저희 검사해가지고요. 확진되면은 자가격리하시고 치료비 우리가 다 대줘서 고치겠습니다. 이런 대책밖에 없거든요. 그게 대책 아닌가요? 근데 예. 우리나라를 지금 입국 제한 조치하는 국가가요. 전 세계에 지금 180개 국가예요. 예. 이런 나라들처럼 어느 정도 좀 입국 제한을 하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확진자를 막을 수가 있다. 대략 정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예. 해외에 유입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비상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예, 약간 이건 변호사님. 정확하지 예, 않을 예. 수는 있습니다. 이제 예. 그렇지만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확진자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그 유입된다라는 그 의미가 대다수 해외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자국민이 예. 들어오는 게 거의 80%라는데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받은 다음에 예.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체계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이렇게 막진 않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공항에서 어떤 그런 진단을 해서 잘 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유럽하고 소장님. 미국에서 들어오는 지금 해외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3천 예. 명 정도 돼요. 정부에서 이틀 전에 얘기를 했죠.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 모두 다 우리가 전수 검사하겠다. 예. 이틀 만에 못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수 검사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30명이 우리나라 국민들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초과했어요. 지금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이 정부의 행정력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들어오는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열 체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만 현재는 검사를 해가지고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조치, 그리고 확진이 안 받았더라도 14일 동안은 무조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얘기했지만 다 고발 조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까지 하겠다. 이제 이게 정부의 현재 조치인데 이거가 부족하다. 더 막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소장님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중고 개학 때까지는 좀 비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퍼져가지고 학교에서 퍼지기 시작을 해봐요. 이거는 지역사회 감염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과 지금 통제 이런 대책 시스템 이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뭐 두 분이서 이제 토론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면이 있긴 있죠. 저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려면은 이제 국경을 차단을 하고 이제 그 갇혀 있는 공간 안에 있는 감염자들을 관리하는 하고 외부 유입원을 이제 차단하는 게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그 교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걸 다 차단을 할 수 없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2주간 어떤 강제적인 어떤 자가격리 조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기 다른 해외에서도 좀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 시스템 중에는 이제 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어떤 뭐 키트 같은 것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신속하고 이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은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노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좀 뭐 그 병원 내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같은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그 말로만 돼 있지 아직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사각지대, 구멍 같은 데를 조금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 좀 참고했으면 예, 좋겠어요. 소장님 말씀하시죠.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한동안 외국인 입국 관광객들을 금지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의 조치는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지금 이런 사태를 벌인 원인 중에 하나로 신천지 교회가 꼽히고 있으면서 신천지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서울시는 소송을 진짜 걸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변호사님이 먼저 이거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소송이? 네, 일단은 지금 신천지를 상대로 2억 100원을 청구를 했어요. 2억 100원이요? 네, 왜 2억 100원이냐? 그 예. 2억 원 이상의 속가일 경우에는 합의부로 배당이 되고요. 예, 예. 2억 원 미만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합의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2억 100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은 명단을 계속해서 제대로 제공
제공하지 않고 뭐 허위의 명단을 주었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명단을 잘못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떤 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행정조사 비용 그리고 또 그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게 막을 수 있었던 확산을 막지 못한 데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고의 메시지는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소송에서 이기기는 매우 어렵다. 아, 예,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인과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단이 제대로 제때 제공이 됐더라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는지가 명확한 수치로 나와야 돼요. 아. 네. 근데 그렇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감염 시점,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100% 완벽하게 밝혀지고 명단을 제공했더라고 하면은 막을 수 있었던 감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물론 이제 행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행정비용은 사실 그렇게 액수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누락된 명단에 확진자가 있으면은 그 확진자가 또 누구한테 감염이 전파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 이런 것이 다 추산이 돼야지만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비용의 문제도 비용의 문제. 정확히 추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명단을 제공했으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고, 그럼 이 사람들의 치료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장 소장님은 서울시나 뭐 기타 행정기관, 뭐 지자체가 이렇게 특정 뭐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뭐 구상권 청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더 강력하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사회적 갈등과 이런 참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정부의 행정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아? 그랬을 때 아무런 어떤 조치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래 뭐 지침 안 따라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전 예방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서울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소송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요. 예. 왜냐하면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해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얘기하셨어요. 정상적인 경제 소비 활동을 해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랬는데 갑자기 대구 신천지에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탓을 신천지로 돌렸어요. 예. 대통령께서 그때라도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확실하게 우리 2주만 더 한번 국민 여러분 같이 고통을 나눕시다라고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서울시가 자꾸 저런 걸 소송을 남발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도 네. 그러니까 본인의 방역 실패 이런 예. 것들을 그냥 떠넘기는 거죠. 신천지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확진자가 지금 한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확진이 저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신천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가정법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네.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신천지에 대한 어떤 비난이 쇄도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신천지 측에서는 언론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악마화하고 아닌 것도 사실처럼 보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소송전이 또 남발되는 게 정말 바람직하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서울시의 소송, 신천지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역 시스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축 하나가 굉장히 모든 걸 투명하게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심을 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또 일부에서는 받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니냐, 과도한 정보 공개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 방역이 이루어진 이후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지 일단 우리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너무 이제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하신데요.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체외 밖으로 나오면은 3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나면은 소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떠나고 나서 24시간 이후에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더군다나 방역을 확진자가 나오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소독 같은 것들이 다른 장소보다 오히려 더 그 후에는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대부분 지자체가 지금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다가 지금 지자체한테 다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어떤 데는 굉장히 좀 이렇게 덜 공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선을 느끼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확진자가 이미 다녀갔고 밀접 접촉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공개하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더 안전해진 곳인데 사람들을 꺼리게 함으로써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고 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은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예. 이걸 인권 침해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엔 이러한 미중의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과도하지 않더라도 인권을 어느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서 예. 좀 동선 같은 경우에 밝히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좀 보호하는데, 그리고 방역을 좀 더 확실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근데 이거요, 아까 예. 뭐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질본에서 지침을 줬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예.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질본의 명령을 안 들으면은 총리실에서 지금 대책본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좀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는 사실은 이게 한동안 이제 확진자가 폭증하기 전에는 개개인의 동선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사람들은 뭐 왜 모텔에 갔네 안 갔네 뭐 이런 것까지 막 논란이 되면서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동안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치거든요. 예.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를 많이 침해하는 이제 그런 조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확진자 동선 공개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사회적 합의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서 더 사회 안전을 기하자, 이제 이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개개인이 그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또 그의 직업은 무엇일지, 어디서 무엇을 했을지 이렇게 추측하거나 사생활을 캐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시민의식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런 이제 우리가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추후에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는 좀 더 영리하게, 그러니까 개인 신상 정보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장소를 이렇게 좀 따로따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경로를 움직였다 보다는 어떤 장소에, 그러니까 각계의 그런 정보의 나열인 거죠.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신고를 해주세요. 라는 그런 정도의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대로는 계속하면은 좀 인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선생님께서는 일단 정보 공개가 방역에 그러니까 전염병 확산에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의료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그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제 그런 확진자에 대한 어떤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뭐 신상도 노출이 되긴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경각심도 주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방역이나 이런 것도 또 타이트하게 하고 또 자기가 그 지역에 그 확진자하고 같이 머물렀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들면 또 자가격리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그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방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 노출 계속 말씀을 해드렸지만 저희 의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한 달 전쯤이었나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의 이런 방역 이런 거 시스템들을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같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살고 봐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써가지고 좀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전염병 물론 인권 침해에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염병으로 국민 불안도가 높은 시점이지만 개인정보도 중요한 가치인데요.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퍼주기와 살리기 논란 앞에서 지금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 30% 정도에게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현금성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서는 전례 없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비상 대책의 핵심에는 예산 투입이 있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7천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게 되며 6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실효성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 코로나19가 촉발한 재난소득 릴레이를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풀어봅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 뭐 일각에서는 재난소득, 일각에서는 재난수당, 재난긴급지원금. 뭐 용어가 제각각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지자체나 정부가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찌 됐든 재난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상품권이나 돈을 주는 것을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논란이 많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미 뭐 서울시, 뭐 전주시, 강원도, 경기도 등등에서 지금 뭐 다 앞다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이거 실효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소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편적인 재난 기본 소득 이것을 주는 거는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자, 같아요. 보편적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예. 선별적으로 정말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우리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1,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다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예. 1조 3천억 들여가지고. 저도 받아요. 저희도 4명이라서 40만 원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부천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400만 원씩 좀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예. 것과 정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드리면은 그분들에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예산 낭비성, 현금성 살포 이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결국에 빚이에요. 1조 3천억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재난구호기금, 개발기금, 적립금 이런 데서 다 반씩 뺐어요. 예. 재난관리기금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게 퍼지잖아요. 그걸 방역을 하고 보상금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기금을 어떻게 채워낼 겁니까? 경기도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68.4%입니다. 30% 이상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금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다 빚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결국에는요. 또 국채 발행을 하거나 또 적자 재정해야 돼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효과도 별로 없고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충족되는 양이 안 간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는요, 어른에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200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복지 정책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복지 정책이 아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봐야 하지 경제 정책,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화폐로
그러니까 6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그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다 쓰겠죠. 10만 원을 다 받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맞는 측면이지만 예.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정책으로서도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아니, 변호사님, 네. 지금 네. 우리 2주 동안 사회적인 격리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 상품권을 줘서. 아니 그럼 뭐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역 앞에 가지고요? 예. 아니 그리고 그래도 마트에 장은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딘가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재명 지사가 마트에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처는 예.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용할 곳이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논거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심지어 그렇게 일단은 다 풀어보자라는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보수와 진보를 거의 가리지 않고 일단 지금 무엇이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구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저도 좀 반대예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예, 건 왜냐하면 반대다. 원래의 예.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네네. 사실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아서 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뭐 소개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원칙이 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줘야 됩니다. 상품권 이런 거 안 됩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가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줘야 돼요.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4가지요. 네 가지요. 가지. 예, 계층 없이 뭐 이런 구분하지 않고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5가지 정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재난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요. 지금 선별적으로 줄지 전체를 줄지도 논쟁이 있고요. 상품권으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본소득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난 수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재난 생활비 뭐 이렇게 재난 봐도 되겠네요. 긴급 지원, 긴급 구호금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조차도 선별적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좀 제가 뭐 이거를 찬반에 떠나서 반론을 그거를 구별하고 선별적으로 구별하는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동수당 전체 90%만 주고 10%를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서류 떼와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그 하위 90%에 드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체 다 줘버리자 이렇게 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사각지역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사각지역을 아무리 선별을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고 대신에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 방식이 그래서 고소득자한테는 회수를 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세청에 자료 다 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다 있고요. 구청에도 다 자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수당 주려고 이미 다 90% 다 구별돼 있다고. 취약계층인 노인계층, 저소득계층 다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를 앞두고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아니죠. 지자체가. 예.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다 지금 분야별로 계급별로 소득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투트랙이다. 예, 정부는 예. 기업과 금융 이런 쪽에 지원을 했고 대통령께서 한 이틀 전에 100조 원 지원 규모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그런 대출 위주의 그런 지원을 말씀하셨고 각 지자체에서는 중대본부가 얘기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긴급생활비를 지원해라라고 길을 터줬잖아요. 예. 3조 8천억, 1조 8천억 해가지고 5조 1천억 정도를 예.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음.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지금 2,000조를 푼다고 하는데 한국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고 거기는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연준에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두 가지예요. 채권 매입 무조건 다 해줄게. 우리 돈 얼마든지 찍어낼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찍어봤자 어떻게 국제사회 통용이 안 되잖아요. 예.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선별적으로 하자.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긴 한데요. 지금 현재 각 그 무슨 공단이라든지 각 기관들마다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각 기관에 퍼져 있는 그 정보를 취합하는데 여전히 또 굉장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란 때문에 예를 들면 하위 10% 줄 거냐, 30% 줄 거냐, 50%까지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논란을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 끝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경제는 침체에 빠져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게 망가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긴급 수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굳이 피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누구의 피가 건강한지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수혈을 해서 돌게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10만 원씩이라는 소액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인데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정책을 한번 해보고 그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부장님.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800조거든요. 이거에 근데 1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좋거든요. 41%로. 그러니까 OECD 예, 평균은 110%인데 우리나라는 41%예요. 41%죠. 그것만 예. 놓고 보면 우리나라 되게 건전하죠. 예, 예. 숨겨져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600조,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900조. 뭐 이제 D1, D2, D3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D2를 씁니다. 네. 그게 그래서 41%인데 그 확장된 그 이제 부채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외국에서 공공기관을 공사가 있는 빚을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이렇게 반 이상 보존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 부채로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럼 그 1,500조랑 800조를 합치면은요, 우리나라 부채가 대략 2,300조 돼요. 그러면 OECD 평균인 110%를 넘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800조의 이자만 해도 1년에 19조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과연 고령화만 늘어나고 빚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왜 돈을 풀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콩나물값을 아꼈기 때문에 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을 빚을 안 내고 그 저축한 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런 거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국가 적자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부천시장 말씀하셨는데 네. 그 소상공인한테 400만 원씩 지원하자. 저는 이 발상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어. 소상공인의 기준은 뭐예요? 예. 그 기준을 확정하는 데서부터 엄청난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상담하러 아무도 안 옵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왜냐면 그 법원도 다 올스톱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주로 강연 수입료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연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거의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4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엔 지원하고 어떤 기업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좀 보편적인 그런 지원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해본 적 없잖아요. 전례 없는 대책을 계속 그렇죠. 강조하는데 예, 그러니까 전례 해보고 없는 대책. 예. 안 되면 다음에 안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는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000분 토론을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끊고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대구 지역, 특정 지역에서 확산이 되자 너도 나도 돕겠다며 달려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자원봉사 하신 분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 그분들한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번에 많은 뭐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아, 지금, 당연한가요? 네. 네. 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이제 도움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뭐 의료용품이라든지 식료품 같은 걸 직접 이제 배달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직접 자기가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기증하신 분도 계셨고, 또 헌혈에 동참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뭐 시장이라든지 어떤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그 방역 같은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로서 지금 이제 뭐 여기까지 진행이 와서 우리가 손 씻기 잘해야 되고 마스크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그거 좀 뭐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지침들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수칙은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 어떤 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어떤 개인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에 들어왔을 때 경증이냐 중증이냐가 나뉘는 것은 이제 개인 면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면역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그런 그 몸의 체온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의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면역 세포 30%가 이제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일 수 있는 행동들, 예를 들어 뭐 따뜻한 뭐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적절한 운동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양질의 음식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저도? 예, 하시죠. 그 마스크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네. 길거리 다닐 때 마스크 요즘 다 쓰고 다니는데 길거리 다닐 때 꼭 써야 되는 것인지라는 것과 또는 전 면 마스크를 좀 빨아서 이렇게 알코올로 좀 소독을 해서 일회용 패드를 넣고 이렇게 써요.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이제 공기 중 감염은 사실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재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비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면은 이제 다행이겠지만은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클로즈 컨택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착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말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러면 또 옆 사람이 조금 그런 불쾌감이 있잖아요. 마스크 없이 그러면은. 그래서 서로 그런 매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 마스크 안에 이제 필터 끼우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게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그 면 마스크 자체는 이제 비말이 들어오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차단 효과가 없는 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안에 이제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전기 필터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입자를 좀 이렇게 미세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좀 차단하는 그런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착용을 하시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알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19 사태 언제 끝날지 사실은 지금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백신 아까 전에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백신 개발하려면 1년 걸린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이게 잦아들더라도 지금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셧다운이 되면은 경제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고민도 하고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화끈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 들어오지만 이번에는 정말 화끈한 한마디로 체온 좀 상승시킬 수 있게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온 좀 상승시킬 수 있게 우리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죠. 먼저 장 소장님부터 할까요? 화끈한 한마디. 정부와 정치인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 알겠습니다. 화끈했어요 이번에. 정말 그러네요. 화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화끈한 아예 한마디.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벌써 대응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국민들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잘하고 있고요. 잘할 거고, 다 극복해낼 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하자. 국민이 라고 잘하는 하고 겁니까? 정부가 잘하는 겁니까? 둘 다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잘 보는 책 중에 이제 성경책을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이렇게 만연이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 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잘 이겨왔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소식도 지금 간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런 일상생활에서 조금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런 우울감, 코로나 블루의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서로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기침 좀 했다고 여기 제작진들 갑자기 막 격리 조치 시키겠다고 저를 그런 눈초리로 보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예, 아니고요. 코로나19 좀 그러지 마시고요. 서로 믿고 합시다. 예. 감염병이 몰고 온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 모두 지혜를 모으고 정치권도 실질적 대안 내놔야 됩니다. 소통하며 실질적인 대안 내놔서 왜 정치가 존재하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